이제 오후 시간에는 강의 참석해 주신 이제 현장 강의를 들으시는 기업 중에 3개 기업은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제와 관련이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현재 디지털 치료제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특별히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대한 FDA 인허가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에 있어서 SAMD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SAMD 용어는 Software as Medical Device라는 뜻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제 의료기기로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혁신성이 의미가 부여된 거는 디지털 치료제가 영어로는 디지털 세라피릭스라는 단어에서 근원을 했는데요. SAMD 영어 근원적인 의미 자체는 혁신성에 대한 의미는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로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소프트웨어의 그 입력 그리고 출력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문서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그 아키텍처 다이어그램과 또는 소프트웨어 블락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소프트웨어의 치료 의료기기에 있어서 이 환자들의 데이터, 진단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그 활력 징후라든지 이러한 증상적 피지올로지컬 물리적인 그 검사, 랩 검사 이런 것들을 입력값으로 해서 AI 알고리즘으로 머신 러닝으로 이제 딥러닝으로 분석된 그 AI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결과를 진단에 대한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아웃풋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그 소프트웨어 문서를 작성하실 때 블락 다이어그램과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그러한 소프트웨어 블락 다이어그램을 만드실 때에는 인풋과 알고리즘과 이 아웃풋이 설명이 잘 되어지는 방식으로 블락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이어그램을 봐도 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없는 기계적인 다이어그램을 그냥 붙여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발과 인허가에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품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떠나서 최근에는 웰리스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리스 제품과 의료기기를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웰리스 제품은 건강에 기능성 도움을 주는 그런 용품들, 그런 제품들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둔갑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의료기기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고, FDA의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고, 이렇게 의료기기는 구체적으로 질환과 특정 병명을 거론하면서 해당 특정 질환을 완치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거나 예방하는 사용 목적, 또는 사람의 그런 리프로덕션, 이런 피임에 이런 가임에 사용되는 기기들, 또는 이렇게 특정 질환과 특정 명확한 메디컬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기구, 물건, 어페러터스라고 하고요. 영어로 어페러터스, 아르클,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의료기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질환이나 그 병증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완치하고 예방하고, 또는 어떤 질환이 퇴행되는 것을 억제하고, 그것이 의료기기이고요. 그게 아니면 의료기기가 아닌 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어떤 집중력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한때 인기가 있었던 MC 스퀘어 같은 이제 집중력 개선 기기, 그거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중력 개선은 의학적인 치료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웰리스 제품을 개발한 회사들이 때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싶다, FDA 허가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제품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이거를 이해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집중력 기기가 그 집중력을 향상하는 기기도 그 기능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그 기기를 사용을 해서 예시로 드렸고요. 거기에는 제 기억에 지금 공부할 때 집중력 향상하는 그 기능도 있었지만 수면을 도와주는 기능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불면증 치료가 되면은 의료기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기기가 의료기기다 아니냐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의료기기가 무엇을 목적으로 표방하느냐에 따라서 의료기기가 될 수도 있고 웰니스 제품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제를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현재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무슨 게임들도 많이 있는데 동일한 게임들인데 뭐 특별히 그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그냥 여가용으로 사용되면 당연히 의료기기가 아니겠죠. 근데 내용이 비슷한 컨텐츠인데 그 게임을 함으로 인해서 아동의 발달 지연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의료기기 SAM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구분은 어떤 보이는 것이라든지 컨텐츠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기가 무엇을 치료로 진단으로 목적으로 표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제품이라도 의료기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제조사가 표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규정과 인허가에 대한 접근은 제조사에 많이 달려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SAMD를 허가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내일 기말고사에 나올 핵심 내용들을 다 정답 답안지를 이제 알려달라. 내가 그것만 공부하겠다. 그런 방식의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SAMD를 허가받기 위해서 모든 템플릿을 다 달라. 모든 거를 우리한테 다 해줘라.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식약처나 FDA나 기본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해서 어떤 아주 강제화된 규제화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규정해서 이렇게 이 박스 안에서만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회사가 어떤 제품을 승인받겠다는 것을 표방하고 그 제품에 맞는 성능 시험과 임상 비임상 시험을 인허가 기관과 협의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수동적으로 정해진 것을 찾아가지고 미리 답안을 찾아서 거기에 맞추겠다. 이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그 방식은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인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시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북미라고 했을 때 북미는 미국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사실상 대한민국보다 경제 규모가 캐나다는 땅은 넓은데 인구가 4천만 명 정도이고 그래서 북미라고 하면은 그냥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서는 특별히 미국이 이제는 4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절대적으로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지금 성장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속도는 아까 앞서서 5%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무려 22%씩 성장을 해서 지금 2020년에 이제 3,000 밀리언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4.5조 원대 시장에서 이제 12조 원대 시장으로 6년 만에 3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글로벌 면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 미국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절대적인데 지금 더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아시아 시장은 현재 미국 시장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시장 규모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주 거대한 시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는 크게는 이제 예방과 치료. 그래서 사실상 그 의료기기가 예방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특별히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제는 예방의 이런 진단적인 사용 목적이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그런
추세이고 디지털 치료제 시장 규모의 성장에 대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먼저 그 거시경제 차원에서 좀 분석을 드렸고요. 이제 기업별로 좀 분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기업들은 투자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아킬리나 피어 세라피릭스가 투자를 받은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킬리 같은 경우에 엔데버 RX 이게 이제 그 ADHD를 비디오 게임으로 치료하는 이제 디지털 세라피릭스가 되는데 이 기업이 이 적응증으로 최초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510K가 기여가 제품이 없어서 디노보를 받은 겁니다. 2020년에 3년 전이었죠.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디지털 세라피릭스 기업들이 승인을 받은 내용들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또 보시게 되면은 인제스터블 이벤트 메이커라는 소프트웨어가 프로테우스라는 기업에서 인제스터블 자체가 이제 소화 다이제스션하고 비슷한 단어이죠. 이런 섭취 소화와 관련된 센서를 통해서 디노보를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미 10년 전에 디지털 치료제로 디노보를 받았던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당뇨 관리 같은 경우는 510K를 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뇨 관리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그 CGMS라고 해서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이라고 해서 글로벌 기업들도 이러한 이제 제품을 510K를 취득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510K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치료제 기업은 이제 분명히 저도 이제 VC들하고 많이 일해봐서 아는데요. 투자를 받으시면서 분명히 이제 우리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야지 기업의 밸류가 나오잖아요. 미국 시장이 지금 디지털 치료제 마켓의 40% 이상인데 단일 국가가 당연히 FDA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기업 가치를 그래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절대적으로 디지털 치료제 기업에는 중요하고요. 그러면 반드시 사실 디지털 치료제 기술을 혁신을 더 앞서 나가는 것보다도 지금 FDA 승인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여기를 정말 사실상 그 디지털 치료 기업의 대표님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걸 꿰뚫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꿰뚫고 우리가 개발하는 기업 이 디지털 치료제가 지금 FDA에서 어떻게 승인들이 나오고 있고 이 기업들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FDA 승인을 받았는지를 꿰뚫고 경영진에서 꿰뚫고 있어야만 비슷하게 세팅을 해서 FDA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제가 좀 살펴봐 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쉽게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액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치료제니까 의료기기 일반적인 수술용 의료기기처럼 환자에게 위험도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이 의료기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승인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스텐트로 사용되는 이런 의료기기보다도 위험하진 않거든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더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성능입니다. 성능에 대해서 디지털 치료제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확증 임상 시험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 대규모 확증 임상 시험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VC 회사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기업에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피어 세라피릭스도 상당히 지금 잘 아킬리라든 피어 세라피릭스, 아킬리 이 기업들이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죠. 피어 세라피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 이 시기에 미국에서 아편 중독이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 미국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뉴스로 봐도 막 미국의 아편 중독이 되게 이슈화 됐습니다. 그때 아편 중독에 대해서 이제 치료 프로그램으로 디노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지금 피어 세라피릭스 제품을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디지털 치료제를 만약에 개발하시고 있는 기업에서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피어 세라피릭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일단 리셋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아편,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약물 중독. 사실 이거는 또 한국에서 지금 약물 중독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국내에도 의미가 있는 소프트웨어이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야 뭐 지금 한국에도 웰트라는 기업이 불면증 치료제 승인받은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피어세라피틱스가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조현병이 이제 정신분열증이죠, 스키조프레니아. 그 다음에 과민성 장증후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과민해서 이제 장, 위장, 궤양, 위염. 그 다음에 통증이라는 거는 뭐 정신 심리학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조울증, 바이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피어 세라피틱스는 욕심이 많습니다. 지금 정신과 질환을 다 가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한국 기업 중에서 정신과 질환의 치료에 디지털 세라피틱스를 개발하시는 기업은 피어 세라피틱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발자취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먼저 가는 기업들을 정말 분석을 해야 돼요. 이쪽 의료기기 산업일수록. 왜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기업들이 어려운 길을 먼저 닦아가고 있는데 그 길을 비슷하게 걸어가야지 우리 것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그 밑에도 다른 이제 기업들이 그 여러 앱과 디지털 세라피틱스를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 세라피틱스는 지금 뭐 제가 피어 세라피틱스를 지금 기업을 홍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이런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는 내용을 예시로 좀 알려드리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어 세라피틱스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업은 이런 식으로 시장 마켓을 자기네들이 빨리 선점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먼저 넘버 원이 자리가 차지하게 되면 가져가는 이점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별히 디지털 치료제 기업들에게 많이 말씀드리지만 기술 개발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지 말아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하고 애플이 시간적인 여유 없이 거의 그냥 격차 없이 서로 진보하면서 나가듯이 뒤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승인을 빨리빨리 받아가는데 승인에 대한 절차 분석 없이 우리가 기술 개발만 하고 있으면은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피어 세라피틱스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물 중독, 오피오이드, 아편 중독, 크로닉 인솜니아, 만성 불면증, 알코올 중독도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GAD, 그 주요 불안장, 그러니까 일반 불안장애죠. 디프레션, 이게 우울증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주요 우울증 장애. 그 미국의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의 20% 이상이 현재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미국의 중년 여성들이. 그래서 이게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왜 성공하게 됐느냐는 기술 개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장 진입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 기업이라고 해서 기술 개발만 할 게 아니라 시장 진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리셋의 제품, 그래서 리셋 같은 경우는 이제 FDA의 브레이크스루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은 다음에, 근데 이제 기업들 중에서 FDA의 브레이크스루 데지그네이션을 받는 걸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FDA 브레이크스루 이거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510K와 디노보하고 뭐 어쨌든 임상시험이 또 필요한 거여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개발한 이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숄컷으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상에 숄컷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나간 기업들이 간 그 길을 늦지 않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술 개발만 하면 안 되고 먼저 나간 기업들이 FDA 허가받은 그 길을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리셋에 대한 이제 제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의 디지털 치료제 기업들도 앱을 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이런 식으로 뭐 다 되어 있는 건데,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은 한국의 디지털 치료제 기업들이 전혀 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대규모 확증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있습니다. 결국은 인허가에서 필요한 대규모 임상 시험이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성패가 좌우가 되는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디지털 치료제 기술이 더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보시겠고요. 이제 그럼 리셋이 어떻게 이제 FDA 승인을 받았는지 이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는 게 디노보, 말씀드렸던 PR 세라피렉스에서 디노보를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디지털 치료제 기업분들에게 권고드리지만 디노보보다는 한 단계 쉬운 510K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면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용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어 세라피릭스가 리셋을 같은 사용 목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기업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Substance Use Disorder, 제가 볼 때는 이게 약물 중독 그 치료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는 사실 뭐 한국에서 마약으로 분류게 되는 그런 것들도 뭐 콜로라도주라든지 이런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의료 목적으로 또 승인이 되어 있어서 이게 마약 중독의 이슈가 미국이 사실 더 크고, 이런 서브스턴스 유즈 디스오더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기업이 미국 FDA의 디지털 치료제로 올군케이 승인을 받으면 아주 큰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피어 세라피릭스가 이 약물 중독의 치료 프로그램으로 이미 디노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업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용 목적으로 똑같이 해서 한국 기업은 디노보를 하지 않고 510K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치료제는 아니지만 미국 기업에서 디노보를 받아놓은 걸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첫 번째 그 디노보 받은 제품을 기여가 제품으로 사용을 해서 한국 기업이 그 품목 코드에 대해서 FDA에서는 첫 번째 510K를 승인될 수 있게, 제가 한 게 두 번째군요, 정확하게. 예, 저랑 같이 달려가는 그 기업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디노보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인이 빨리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처음부터 강조를 드리냐면, 기업에서는 특히 초기 기술 개발하는 기업에서는 대표님 분들께서 그 첫 번째 기술에 대한 애착심이 아주 강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인허가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춰지면서 시간을 크게 버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 리셋이 FDA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제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을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상 그 약물 중독에 대해서 FDA가 승인을 할 때 사용된 임상시험이기도 하지만, 이 약물 중독이라는 패러다임은 다양한 정신과 질환에도 이러한 치료 임상 설계 방식이 비슷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을 타깃하는 디지털 치료제 기업에서는 FDA 승인받은 기업들의 임상시험을 아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임상시험의 경우에 unblinded 했으니까 오픈 레이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연구자 이렇게 맹검을 하지 않고 진행한, 기본적으로 멀티 사이트에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기관 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되 다기관이어야 되는 거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FDA 프리서미션을 통해서 미국에서 단일 기간을 할 수 있느냐, 또는 한국에서 한 임상 데이터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다 노를 받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노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리셋에 대해서 이렇게 임상 시험을 했고, 그 다음에 임상 설계를 한 걸 보시면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12주를 이제 팔로우업을 한 거죠. 12주면은 이제 3달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TAU, 이게 이제 Treatment as Usual, 그러니까 현재 골드 스탠다드를 12주 동안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또는 Reduced TAU, 그러니까 현재 골드 스탠다드에서 일부 조금 더 불완전한 TAU로 하고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보충한 거, 이렇게 시험군을 잡고, 그 다음에 TAU는 클리닉이나 집에서, 그러니까
RTAU 플러스 리셋 이렇게 그룹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랜더미제이션 무작위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자 선정 기준 이런 것들도 이제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은 모든 디지털 치료제 기업에 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뭐 성인 남성 여성을 등록을 시켰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특별히 임상 평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환자들은 배제시키기 위해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드럭 어뷰즈 기간에 대해서 약물 남용 기간에 대한 이제 얘기를 받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임상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실 때 이런 걸 보실 때 임상 시험이 어떻게 그 시험군하고 대조군이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TAU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물 중독이니까 이제 루틴하게 진행되는 이제 치료 방식들, 뭐 일주일에 2차례 그 세라피가 있겠죠. 심리 치료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치료 방식하고 연결시켜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리셋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4개 모듈을 최소한 쓰게 하고, 한 번 비짓당 2개 모듈을 사용하게 하고, 일주일에 4개 모듈을 사용하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FDA와 이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작업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FDA가 승인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에서 이미 다 힘든 길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FDA가 승인한 내용을 반드시 디지털 치료제 기업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그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승인을 내려주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일주일에 4개 모듈,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치료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리셋은 일주일에 4개 모듈을 최소한 쓰게 했는데, 저희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이 일주일에 뭐 20개 모듈을 쓰게 했다. 그렇게 되면은 벌써 동등성에 있어서 지금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설계를 보시면은 이 리셋이 치료 모듈이, 소프트웨어 모듈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 제품의 소프트웨어 모듈도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추면은 FDA하고 결국은 또 임상시험을 하실 때는 프리서미션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이미 FDA가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 모듈이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평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상시험을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은 이 모듈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 내용을 분석을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듈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하고 비슷한 디지털 치료제가 FDA가 승인된 것에서 임상시험에서 모듈이 어떻게 디자인이 됐고 그게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잘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 소프트웨어 모듈 디자인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방금 전에는 디노보를 말씀드렸고, 피어 세라피틱스가 이거는 510K를 받은 예시입니다. 510K를 2019년에 받았고요. 이거는 뭘로 받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좋잖아요. 제가 만약 디지털 치료제 기업을 한다면 이거 바로 하겠습니다. 사이키아트릭 디스오더. 사이키아트릭 디스오더라고 하면은 불안장애도 들어가고 우울증도 들어가고 강박장애도 들어가고 불면증도 들어가고 이거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컴퓨터라이즈 비헤이비어럴 세라피, CBT 치료. 이 정신과 질환에서 CBT 치료는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골드 스탠다드에서 정신과 치료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하고 이 인지 행동 치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골드 스탠다드인데, 이게 그러면은 정신과 치료에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100%를 시장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신과 일반 치료에서 그 인지 행동 치료 CBT를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신과 질환 환자분이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또 심리 상담 치료사로부터 CBT 치료를 받죠. 두 가지를 같이 받을 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담을
가서 상담을 통해서 하는 그 내용을 소프트웨어 앱으로 상담받는 영역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내에도 상담 치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계속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신과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소프트웨어로 상담 치료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제 그거를 510K를 받아놨습니다. 이제 다른 적응증으로는 어쨌든 디노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좋은 제가 볼 때는 어디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CBT를 510K를 받아놨으면 제가 국내 디지털 치료제 기업 사장이면은 이거부터 510K를 바로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용 목적을 이제 갖게 가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CBT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그 정신과 질환이나 약물 중독의 경우에 지금 약물 치료만 받는 것에 비교해서 인지행동 심리 상담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제 정신과 질환 치료에서 어려운 부분이 환자를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게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환자든지. 근데 특별히 CBT를 하게 되면은 환자가 계속 치료를 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Peer Therapeutics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을 계속 하고 있죠. 원래는 자기 회사에서 디노보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디노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거기서 자기 제품 디노보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510K를 진행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도 이미 디노보도 나와 있고 이 회사에서 자기네 디노보 거 이용해갖고 510K도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국내 코리안 기업도 이걸 활용해갖고 510K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킬리로 조금 넘어와서 아킬리는 이제 ADHD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킬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요. 뭐 이거는 뭐 국내에서 그 이제 앱을 개발하시는 뭐 태블릿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개발하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저는 뭐 기술적인 측면은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을 텐데요. 이렇게 아킬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아동이 ADHD는 이제 과민성 집중력 결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는 아이가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그런 ADHD들을 그 치료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업은 이런 게임으로 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ADHD도 임상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DSM-5라는 이런 지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기업 중에서 ADHD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면 반드시 이 아킬리의 게임을 진짜 이거를 뭐 한 몇 날 며칠 게임을 해야 됩니다. 이 게임을 해서 이거는 어떤 면이 좋고 이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동등성 있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지 우리는 정말 아이들이 즐겁고 혁신적인 게임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얘네는 이런 게임을 해서 승인을 받았구나, 이런 컨텐츠와 이런 모듈이 있었구나, 정말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분석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엔데버Rx 같은 경우는 연속 4주 동안 하루에 약 25분 주 5일 동안 뭐 이렇게 권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미국의 아동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하고 그것을 FDA가 인정해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것보다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동들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치료 모듈들을 잘 연구해서 보셔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을 드리는 것은 이미 미국 기업들이 승인받은 방식을 일단은 벤치마킹해서 한국 기업도 빨리 FDA 승인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정말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은 일단 두 번째 FDA 승인받을 때 진행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렸고요. 지금 엔데버Rx 보시면은 사용 목적을 봐야 됩니다. 사용 목적이 8세에서 12세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엔데버Rx가 12세까지만 승인받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아동의 연령이 폭넓게 받았기를 원했을 텐데
하여튼 여하튼 이유든 뭐 임상 지표가 8세에서 12세만 좋게 나왔든 여하튼 이유로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러면 한국 기업도 사실상 이렇게 그냥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8세에서 18세까지 다 커버할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정말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8세에서 12세까지만 받았고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평가를 그러니까 ADHD가 이게 향상됐다라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쓴 거는 Test of Variable Attention이라는 지표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ADHD 치료받겠다 그러면 이 토바 지표에서 우리께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다른 지표로 가시면은 이제 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에서라도 FDA가 승인받은 그 소프트웨어의 임상 지표가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도 그런 임상 지표에서 성능이 나오게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제가 이거를 해봐서 아는데요. 미국의 뭐 하버드대 뭐 그런 대학의 의사분들이 원하는 지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FDA는 신경 안 씁니다. 하버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한번 그 사이에서 제가 이제 중간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이제 교수님은 어떤 특정한 지표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해. 내가 연구를 이거밖에 안 했고 이게 제일 좋은 지표인 걸 내가 확신하고 있어. 그분은 완전히 100% 그걸로 가시는데 FDA는 100%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FDA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기업에서 대학병원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지표에서만 성능이 잘 나오게끔 개발을 다 그렇게만 했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 치료제는 FDA가 인정하는 임상적 지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상적 지표에서 성능이 나오게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셨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FDA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제 인허가 문서들과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확증 임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클리니컬 인포메이션 결과적으로 FDA 승인받기 위해서 우리가 임상 데이터를 뭘 제출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엔데버 RX가 멀티센터, 다기관, 무작위 배정, 더블 블라인드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임상이 된 겁니다. 맹검을 이제 환자도 시키고 의사도 시키고 그 다음에 8세에서 12세 어쨌든 임상을 그렇죠? 8세에서 12세만 임상을 했기 때문에 8세에서 12세만 승인을 받은 겁니다. 8세에서 12세에 348명의 아동들에 대해서 ADHD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을 1대1로 무작위 배정을 시켰고 그리고 그 트리트먼트를 이 시험군과 대조군의 환자들이 집에서 받고 이제 4주 동안 태블릿에 사용하면서 받았고 지금 여기서 대조군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아까 임상시험에서는 트리트먼트 as usual 그냥 게임이 아닌 그 현재 골드 스탠다드를 대조군을 썼는데 지금 그러면은 맹검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골드 스탠다드하고 게임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이게 맹검이 안 되는데 지금 요 임상 시험은 그 더블 블라인딩을 시키기 위해서 대조군을 이 엔데버 RX를 지금 보시면 모방한 게임을 사용하게끔 한 겁니다. 그 시험군은 엔데버 RX 요 치료 게임을 쓰게끔 했고요. 대조군은 이제 의약품으로 따진다면은 위약군이 되겠죠. 위약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그 위약 게임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맹검 유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 1차 효성 평가 지표를 토바를 쓴 겁니다. 토바는 썼는데 여기 보시면은 토바는 그 FDA가 승인한 성능 평가 이런 특별히 어텐션 ADHD의 평가에 있어서 이런 말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토바가 엄청나게 FDA가 인정하고 있는 지표 FDA가 공식적으로 이 지표를 승인해 놓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ADHD를 개발하는 기업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 기업에서 제가 만약에 투자회사라면은
지금 토바 임상지표 아시나요? 토바 임상지표에서 성능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그런데 저희는 토바를 안 쓰고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딴 데 갈게요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회사들도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래서 투자를 잘 못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되게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된다는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어서 좀 임상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FDA 승인을 받은 경우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은 게 없는 경우가 이제 디노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 있으면 그 승인받은 제품을 가지고 510K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 없으면 지금 임상 시험을 해서 디노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디노보를 진행한 예를 지금 아킬리 임상 시험을 통해서 디노보를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은 ADHD에 대해서는 510K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디노보로 승인이 됐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